어서 오시게. 암행어사 야담 30분 특집 옥나비의 눈물 진실을 지킨 발년의 파수꾼. 어서 오게나. 박문수 채널을 찾아준 귀한 손님들. 오늘은 특별히 30분 연속으로 들을 수 있는 아주 긴 이야기를 준비했네. 나 박문수가 전국을 누비며 수많은 사연을 들었지만 이토록 가슴 절절하고 통쾌한 이야기는 참으로 드물었지. 마패 한 자루로 탐과 놀이를 벌벌 떨게 하던 암행어사가 하루아침에 누명을 쓰고 거지가 되어 발년을 떠돌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 그리고 깊은 산골 서당에서 오직 발소리로만 대화를 나누던 눈먼 훈자. 무진과 어린 해솔에 숨겨진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발년의 암흑 같은 세월과 500리 길에 피 맺힌 추격을 뚫고 마침내 한양 편전에서 밝혀지는 위대한 진실의 순간. 눈먼 노인의 숭고한 희생과 쫓겨간 어사의 집념이 만들어낸 통쾌하고 가슴 벅찬 야담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세. 때는 바야흐로 8년 전 왕위를 찬탈하려 했다는 거짓 역모를 꾸며내어 죄 없는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린 개유옥사로 온 나라가 피바람에 휩싸였던 암흑 같은 시절이라네. 경상도 풍기, 그 중에서도 사람의 발길이 완전히 끊겨버린 깊고 험한 곡두 골짜기 고갯길에 한 사내가 나타났지. 그의 이름은 임명준. 한때는 임금의 밀명을 받아 팔도를 호령하던 서슬퍼런 암행어사였으나 지금은 떼자국이 절은 낡은 두루마기에 발가락이 삐져나온 찢어진 집신을 신은 처량한 떠돌이 신세였다네. 헉 사흘이다. 사흘 동안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못했어. 임금님과 조정에 충성을 다했던 결과가 고작 이 깊은 산중에서의 굶어 죽음이란 말인가. 명주는 억울함에 이를 악물었네. 8년 전 그는 개유옥사의 진실을 파헤치려다 오히려 역적으로 몰려 모든 것을 빼앗겼지. 마을에 내려가 구걸이라도 하려 하면 아낙네들은 더럽다며 치마폭으로 코를 막고 그를 피해 도망치기 일쑤였네. 차라리 산중 짐승의 밥이 되는 게 낫겠다 싶어 깊은 산길을 오르던 그때 깎아지른 듯한 바윗길을 기어오를 때마다 낡은 집신 사이로 뾰족한 돌부리가 발등을 사정없이 파고들었네. 사흘 밤낮을 굶은 몸은 이제 자신의 의지조차 배반한 채 한 걸음 뗄 때마다 천근만근 땅으로 꺼져 들어갔지. 죽음보다 깊은 침묵만이 감돌던 그 깊은 골짜기에 바람을 타고 묘한 울림이 섞여 들기 시작했어. 저 멀리서 맑고 청아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 하늘천 따지 거물 현 누를 황. 집우 집주 거칠 황. 정오의 햇살이 내리쬐는 서당 마당은 평화로운 천자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 뒤로 숲속에서 들려오는 낯선 기운이 서서히 서당 담장을 넘고 있었죠. 담벼락 너머 불숲이 힘없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저씨가 쓰러졌어. 훈장님, 여기 마당에 사람이 쓰러졌어요. 해설아, 어디냐? 내가 그곳으로 갈 수 있게 길을 열거라. 이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아주 묘하고 신비로운 광경이 벌어지네. 해솔은 앞을 못 보는 무진의 딱 2걸음 앞에서
먼저 걷기 시작했지. 그런데 아이는 입으로 말하는 대신 발바닥으로 땅을 톡톡 두드리며 걸었어. 마루턱에선 2번 톡톡, 집신이 닿는 문지방에선 3번 톡톡. 무지는 그 미세한 발소리를 이정표 삼아 단 한 번의 헛디딤도 없이 명준에게 다가갔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오직 2사람만이 8년 동안 이어온 비밀스럽고도 완벽한 대화였던 셈이야. 무진과 해솔의 지극한 정성 덕에 겨우 기운을 차린 명준은 신세를 갚기 위해 서당에 머물며 아이들에게 글씨를 써주기로 했네. 8년 만에 다시 붓을 잡은 전직 어사의 손끝은 파르르 떨렸지만 종이 위에 내려앉은 필체는 여전히 용이 승천하듯 힘이 넘쳤지. 하지만 산골짜기 악동들은 결코 만만치 않은 녀석들이었어. 자, 조용히 하거라. 오늘은 맹자의 구절을 읽을 것이다. 막내 봉삼아, 마루 밑에서 개구리 그만 잡아오고 어서 자리에 앉아. 에이, 거지 아저씨. 글씨는 썩 잘 쓰는데. 맨날 화만 내고 재미없어요. 옛날에 진짜 암행어사였다는 거 그거 다 뻥이죠? 이 녀석들이 내가 마패만 그대로 있었어도 너희 놈들을 당장. 명준이 아이들 등살에 식은땀을 흘릴 때마다 상황을 단번에 정리하는 건 언제나 어린 해솔이었지. 해솔이 나직하고 단호하게 얘들아, 이제 공부하자라고 한마디만 하면 개구리를 잡던 봉삼이도 짝꿍을 괴롭히던 도리도 번개처럼 자리에 얌전히 앉았거든. 명준은 전직 암행어사로서의 자존심이 못내 상하면서도 주변 사람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해솔의 묘한 기품에 점점 빠져들었네. 서당에서의 생활이 보름을 넘길 무렵 날카로운 어사의 촉을 지닌 명준은 무진에게서 지울 수 없는 수상한 점을 발견했네. 단순한 산골 훈장이라기엔 무진이 가진 의학적 지식과 처방의 깊이가 조종, 백관들의 주치의보다도 너무나 깊었기 때문이지. 결국 명준은 모두가 깊이 잠든 칠흑 같은 밤 굳게 잠겨 있지만 유독 깨끗하게 관리된 헛간의 자물쇠를 몰래 열었네. 이럴 수가. 이건 내의원내 이유한 관인이 아닌가. 임금님의 약을 직접 조제하는 궁궐 내의원의 도장이 왜 이런 깊은 산골 헛간에 숨겨져 있단 말인가? 약첩을 쥔 명준의 손이 사정없이 떨렸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어. 해솔이 잠결에 나지막이 부르는 자장가는 여느 민간의 노래가 아닌 오직 궁궐 안에서만 비밀리에 울려 퍼지던 궁중음률, 즉 오음체계였지. 결정적으로 씻고 있는 해솔의 목에 걸린 반쪽짜리 초록빛 옥나비 놀이개를 보았는데 그 뒷면에는 왕실의 절대적 상징인 5 발톱용 오조룡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 머릿속의 모든 조각이 마침내 하나로 맞춰진 게지. 8년 전 피바람 속에 사라진 왕세자의 유일한 핏줄인 왕손,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흔적 없이 도망친 내의원 의관의 전설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이네. 훈장, 아니, 전 내의원 수석의관 무진 어른, 당신은 8년 전 왕세자빈 마마의 마지막 유언을 받들어 이 아이를 살려내 도망친 것이오. 내 말이 틀렸소? 그렇소. 당신 말이 맞소. 내가 바로 그 죄인이요. 나는 한양을 탈출한 직후 내 손으로 직접 내 2 눈을 찔러 멀게 했소. 추격자들에게
혹여나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더라도 왕손의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 모른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오직 이 아이를 살리고 지키기 위해 스스로 영원한 어둠을 택했단 말이오. 무진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고백을 들은 명주는 밀려오는 죄책감과 경외감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네. 지난 8년 동안 두 눈도 없이 오직 아이의 규칙적인 발소리에만 의지해 살아온 노인의 위대한 희생에 가슴이 미어터질 것 같았지. 군장 어른,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겠소. 내 전직 어사의 명예와 목숨을 다해 이 아이를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겠소. 명주는 한양에 닿기 전 도움을 청하기 위해 과거 유일하게 믿고 따랐던 조정의 스승 오대인에게 은밀히 서찰을 보냈네.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었어. 권력의 탐욕에 눈이 먼 스승은 이미 병조판서 김병조와 손을 잡은 지 오래였고 즉시 살수들을 풍기로 급파했지. 고요하던 은거 서당은 순식간에 비바람에 휩싸였고 늙은 무지는 아이를 온몸으로 감싸다가 자객들의 칼에 베여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네. 군장 어른, 안 됩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이명준 어사. 나는 여기까지요. 해소리를, 왕손, 저하를. 제발. 해소라. 내 등에 꼭 매달려라. 저들의 칼끝이 내 옷자락 하나 감히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명주는 이제 더 이상 비참한 거지가 아니었네. 8년의 세월 동안 억눌려 있던 암행어사의 투혼이 그의 두 눈에서 불꽃을 뿜어냈지. 오직 해소를 등에 업고 풍기의 곡두 골짜기를 빠져나와 한양으로 향하는 험난한 500리길. 길목마다 병조판서의 살수들이 깔렸고 명주는 일부러 흔적을 엇갈리게 남기며 추격자들을 교란했네. 아저씨, 등에 축축하게 흐르는 건 피예요? 저 때문에 다친 곳이 아직 안 나았나 봐요. 후, 걱정 마라. 해소라. 나라의 암행어사는 이보다 더한 일도 겪는 법이다. 그저 내 등에서 떨어지지 말고 꼭 잡고 있거라. 교란 작전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대구 장터 초입에서 예고 없이 찾아왔네. 잠복해 있던 병조판서의 정에 살수 무리와 정면으로 맞닥뜨린 것이지. 저기다. 거지 행색을 한 이명준과 그 아이다. 잡아라. 막다른 길에 몰린 명주는 마침내 8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전직 어사의 무예를 꺼내 들었네. 비록 손에 쥔 것은 낡은 대나무 지팡이 하나뿐이었지만 그의 손끝에서 뻗어나가는 타격은 그 어떤 날카로운 칼날보다 매섭고 강력했지. 이놈들, 감히 누구 앞이라고 칼을 휘두르느냐. 명주는 시장통의 왁자지껄한 소음을 틈타 상인들의 수레를 와르르 뒤엎고 달장을 부수며 순식간에 장터를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어. 군졸들과 살수들이 당황하여 갈팡질팡하는 사이 명주는 해소를 품에 단단히 안고 동걸음통 속에 몸을 통째로 던져 숨겼네. 독한 악취를 견디며 시체처럼 숨어있던 두 사람은 성문을 통과하는 분유, 술의 덕에 구사일생으로 대구 도성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네. 낮에는 추격자들을 피해 가시덤불 우거진 산길을 헤치고 밤에는 별빛조차 숨어버린 어둠 속을 오직 해솔의 숨소리에 의지해 걸었네. 등에 업힌 아이가 아저씨, 저 때문에 너무 힘들죠.
라며 고사리 손으로 땀을 닦아줄 때면 명주는 찢어지는 듯한 다리에 통증도 있고 다시 힘을 냈지. 그렇게 502길 피와 눈물로 얼룩진 처절한 여정 끝에 마침내 저 멀리 위험 있는 한양의 성곽이 그 모습을 드러냈어. 그토록 고대하던 한양 땅을 밟은 명준과 해솔은 마침내 도성 바로 앞에 도착했네. 하지만 한양의 사대문 앞은 이미 병조판서 김병조의 수하들이 백성들을 쥐 잡듯 샅샅이 뒤지고 있었지. 8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놈들의 권력욕은 무서웠어. 해소라, 저 대궐 문만 넘으면 된다. 하지만 문지기들은 우리를 미치광이 거지 취급하며 막아설 것이다. 내가 시선을 끌 테니 너는 내 뒤에 꼭 붙어 있거라. 명주는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잊은 채 대궐 정문으로 정면 돌파를 감행했네. 아니나 다를까 그 미영 군졸들이 어디서 더러운 거지. 미치광이가 궁궐에 드느냐며 서슬퍼런 창을 겨누고 앞을 가로막았지. 물러서라. 나는 8년 전 진실을 쫓다 억울하게 파직당한 국왕 직속 암행어사 이명준이다. 여기 8년 전 사라진 이 나라의 유일한 적통 왕손을 모셔왔으니 당장 임금 전하께 이 사실을 보고하여라. 하하하,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당장 저 거지 이명준과 꼬맹이를 포박해 의금부로 끌고 가라. 일촉즉발의 순간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대궐문이 거대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네. 임금께서 국문 앞에 이 거대한 소동을 직접 전해 듣고 당장 편전으로 들여보내라 어명을 내리신 것이지. 웅장하고도 거대한 대궐 편전의 문이 열리자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서늘한 공기가 두 사람을 덮쳤네. 정면 높은 옥좌 위에는 나라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진 임금이 안색이 묵직한 채 앉아 있었지. 편전 안의 공기는 단순히 차가운 것이 아니라 마치 날카로운 칼날들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듯한 살기로 가득했네. 엎드린 이명준의 등 뒤로 수백 명의 신료들이 쏘아붙이는 의심의 눈초리가 느껴졌지. 누군가는 그의 충직함을 기억하며 안타까워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마른 침을 삼켰어. 이 거대한 침묵을 깬 것은 병조판서의 저렁저렁한 고함이 아니라 그의 옷자락이 파르르 떨리는 미세한 비단 마찰 소리였네. 그 옆에는 조정의 실세이자 백발이 성성한 병조판서 김병조가 독사처럼 날카로운 눈을 번뜩이며 서 있었지. 그는 겉으로는 충신인 척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먹이를 노리는 포식자처럼 차갑고도 비열하게 번뜩이고 있었어. 8년 전의 진실이 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게지. 김병조는 임금뿐만 아니라 좌중의 신료들을 향해서도 눈을 부릅떴네. 보시오. 저 자의 말을 믿는 자가 있다면 그 또한 역적의 무리와 다를 바 없소. 8년 전의 일을 다시 꺼내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망동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탐욕과 진실을 덮으려는 자의 처절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지. 만신창이가 되어 피와 먼지로 얼룩진 명준과 해솔이 차가운 바닥에 엎드리자 편전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어.
그곳에 모인 백관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네. 임금은 떨리는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지. 저 거지 행색의 사내가 정말 내가 믿었던 암행어사란 말인가? 그리고 그 옆에 아이가 정말 내 핏줄이란 말인가? 임금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의구심과 희망이 뒤섞여 요동치고 있었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며 임금은 무거운 입술을 떼었지. 이 고요함이야말로 폭풍 전야의 정막과도 같았어. 전하, 대체 어찌하여 이런 천하의 잡놈들을 신성한 편전 안으로 들이신 것이옵니까? 저기 엎드린 이명준이라는 자는 8년 전 영모 사건을 조사하다가 정신이 나가버려 파직당한 대역죄인이옵니다. 저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옵니다. 이제는 미치다 못해 어디 시장통에서 거지 아이 하나와 주어 왕손이라 사칭하며 전하와 이 나라 왕실을 능멸하고 있사옵니다. 저 아이의 행색을 보소서. 어찌 저런 비천한 자가 왕실의 핏줄일 수 있겠나이까? 이는 용서받지 못할 대역죄이오니 더 이상의 망발을 듣기 전에 당장 저들의 목을 쳐서 대궐 문 밖에 내걸어야 하옵니다. 전하, 부디 이 나라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 결단을 내리소서. 저 자들의 피로 이 편전의 수치를 씻어내야 하옵니다. 닥치라 병조판서, 판단은 내가 한다. 명준아, 고개를 들고 말해보아라. 닥치라 병조판서, 판단은 내가 한다. 전하, 소신, 8년 전 진실을 쫓다 버려졌으나 단 한순간도 그날의 진실을 잊은 적이 없나이다. 소신이 풍기에서 본 것은 미치광이 노인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기 위해 8년 동안 영원한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둔 이 나라 최고의 충신이었나이다. 저 깊은 풍기의 곡두골짜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두 눈을 찌르고 8년을 어둠 속에 숨어 산 노인이 있었사옵니다. 그는 자신의 두 눈이 진실을 발설할까 두려워 스스로 어둠을 택한 파수꾼이었나이다. 그의 정체는 바로 8년 전 세자 저하의 주치였던 내의원 수석의관 무진이었나이다. 무진의관은 오직 이 아이를 위해 자신의 이름과 명예, 그리고 가장 소중한 두 눈마저 기꺼이 버렸나이다. 그는 세자빈 마마의 피 맺힌 마지막 유언인 제발 이 아이를 살려만 달라는 명령을 받들고 500리 길을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피눈물을 흘리며 도망쳤던 것이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던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바로 왕실의 정통성이었사옵니다. 가 태어난 왕손 저하를 품에 안아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여 거친 산골에서 아이를 키우며 오늘만을 기다려왔던 것이옵니다. 전하, 이 아이가 바로 그 증거이옵니다. 이 아이의 눈동자를 보소서. 어찌 저 눈을 보고도 진실을 외면하시겠나이까? 명준의 서슬퍼런 증언이 편전에 울려 퍼질 때마다 김병조의 얼굴은 서서히 흙빛으로 변해갔네. 증거가 있느냐? 그런 삼류 야단 같은 소리에 속을 줄 아느냐? 물적 증거도 없이 감히 이 거룩한 편전을 더럽히는 저 미치광이를 당장 끌어내라. 왕세자의 아이는 8년 전에 이미 죽었다. 명준은 입술을 깨물었네. 풍기 서당이 습격당했을 때 옥나비 놀이개를 자객에게 빼앗겼으니 당장 내놓을 물증이 없었던 게지. 병조판서가 승리를 확신하며 미소를 짓던 바로 그때 편전의 문이 열리며 도저히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인물이 포승줄에 묶인 채 등장했네. 바로 풍기의 서당을 습격했던 병조판서의 핵심 자객 남복이었어. 전하, 소인이 그 증거를 가지고 왔나이다. 소인은
지난 8년 동안 저 병조판서 김병조의 고문과 협박에 못 이겨 가문이 멸문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세자 처하를 지키지 못했던 대죄인이옵니다. 소인은 평생을 그림자로 살았으나 풍기의 그 가난한 서당에서 발소리로 대화하는 노인과 아이를 보며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보았나이다. 저 병조판서의 명령으로 그들을 죽이려 했으나 그들의 숭고한 유대의 소인의 칼날은 무뎌질 수밖에 없었나이다. 전하, 저를 처단하시되 이 진실만큼은 부디 굽어 살펴 주옵소서. 더 이상은 죄책감을 견딜 수 없어 소인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나이다. 명준에게 감화되고 병조판서에게 토사구팽 당할 처지였던 남복은 품 안에서 자신이 서당에서 빼앗았던 반쪽짜리 초록빛 옥나비 놀이개를 꺼내 바닥에 조심스럽게 놓았네. 저놈이 무슨 망발을. 저자를 당장 베어라. 모두 멈추어라. 병조판서는 입을 다물라.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두 조각의 옥나비를 맞대어 보았네. 그것을 보는 임금의 눈에는 발련의 한이 서린 눈물이 맺혔지. 옥나비 놀이개에 새겨진 오조룡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네. 그것은 세자가 왕위를 계승할 아들을 위해 7일 밤낮을 기도하며 직접 도안을 그린 부성애가 담긴 성물이었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리는 그 모습에 편전하는 숨이 막힐 듯한 침묵에 휩싸였지. 그 반쪽이 임금의 품에, 나머지 반쪽이 왕손의 목에 걸려 있었다는 것은 하늘이 이 인연을 결코 끊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쉼표였던 게야. 그 조각들이 하나가 되는 소리는 마치 멈췄던 이 나라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소리와도 같았어. 이것은 과거 세자가 태어날 아들을 위해 친히 주문해 만들었던 왕실의 단 하나뿐인 증표였네. 8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주인에게 돌아온 이 옥나비야말로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하게 진실을 외치고 있었지. 김병조의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권력의 위세도 이 작은 옥나비 한 쌍 앞에서는 추풍낙엽처럼 무력해질 뿐이었네. 김병조, 내 놈은 8년 전 이 나비를 영원히 쪼개놓아 진실을 묻으려 했으나 보아라, 하늘이 살아계시거늘 진실은 결코 갈라지지 않는다. 여보라, 저 역적 김병조를 당장 끌어내. 어사 의금부옥에 가두고 멸문지화를 내리라. 이윽고 편전에는 깊은 정적이 찾아왔고 임금은 천천히 옥좌에서 내려와 떨리는 걸음으로 해솔에게 다가갔네. 역적들이 끌려 나간 뒤 찾아온 고요함 속에 할아버지, 임금의 한 걸음 한 걸음에는 8년의 한 맺힌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명준의 옷자락을 꼭 할아버지. 쥐고 서 있는 아이를 향해 다가가는 늙은 임금의 눈에는 기적 같은 현실에 대한 경외감이 서렸죠. 할아버지. 한참을 아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임금은 비로소 떨리는 손을 뻗어 해솔의 작은 어깨에 올렸습니다. 아이야, 내 이름이 해솔이라 하였느냐? 내 어미가 잠결에 내게 불러주던 노랫가락을 기억하느냐? 해솔은 떨리는 눈망울로 명준을 한번 바라보았고 명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네. 높은 하늘 밝은 달은 우리 아기 비춰주고 깊은 은하 푸른 물은 우리 아기 요람이라. 해솔이 부르는 낮고 고운 자장가 음률이
웅장한 편전 천장 가득히 울려 퍼졌네. 그것은 오직 죽은 왕세자빈 마마만이 자신의 아이에게만 남몰래 불러주던 궁중 고유의 특별한 음률이었지. 오, 내 손자구나. 네가 살아있었구나. 8년 만에 내 핏줄이 살아 들어왔어. 이명준 어사, 참으로 고생 많았다. 8년의 세월을 거지로 떠돌며 멸시를 당하면서도 어사의 의리와 진실을 버리지 않았구나. 내 오늘부로 그대에게 직첩을 복권하고 새 마패를 내리노라. 다시 이 나라의 총책 암행어사가 되어 도턴에 빠진 백성을 구하라. 그리고 풍기에서 쓰러진 그 의건의 시신을 예조 판사의 예로서 왕실묘역에 정중히 안치하라. 모든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네. 담과 놀이와 역적들은 추풍낙엽처럼 척결되었고 어린 해솔은 산골소년이 아닌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정통 왕세손으로 당당히 섰지. 새 옷을 입고 다시 암행어사가 된 명주는 마패를 잘랑거리며 과거 무진 훈장이 남겼던 마지막 유언 같은 깨달음을 가만히 되새겼네. 사람의 눈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쉽게 속고 오히려 보이지 진짜 진실이 숨어 있는 법이라네. 자, 손님들 보게야. 8년의 긴 어둠을 뚫고 나온 진실이 마침내 온 세상을 이토록 환하고 밝게 비추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통쾌하고 가슴 벅찬 일인가. 눈먼 노인의 위대한 희생과 오직 발소리로만 걷던 아이의 인내, 그리고 쫓겨난 어사의 집념이 지켜낸 이 위대한 진실을 자네들도 가슴 속에 꼭 잊지 말게나. 오늘 박문수의 야담 특집은 여기까지라네. 이야기가 통쾌하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하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야담으로 다시 찾아오겠네. 다음에 또 보세.